네이버에 근무하고 있는 유장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세베패스 관련된 내용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IBD 관련돼서 이제 컨테이너 붙이는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이제 세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컨테이너 붙이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그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왔던 내용들 중에서 주요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션에서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따로 저는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근데 책이 한 4권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이제 퀴즈를 한번 내고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내용이 제목이 되게 길잖아요. 전체 내용을 다 이제 제목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 딱 보시면은 키워드가 4개가 있어요. 세베패스, 마닐라, 블루스토어, 이레즈 코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답이 여기 4개 중에 하나예요. 네, 첫 번째 질문 진행하도록 할게요. 루미노스부터 데이터 스토어가 바뀌었거든요. 디폴트 데이터 스토어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정답이십니다. 네, 이제 답이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순발력 테스트긴 한데, 자, 이제 분산 네트워크, 분산 스토리지 환경에서 이 복제하는 방식 자체가 2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하나가 리플리케이션이고, 하나가, 네. 네. 2번째, 이따가 이제 책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3번째 문제인데요. 이거는, 오늘의 주제가 뭘까요? 오늘의 주제. 누구셨어요? 오늘의 주제. 네. 네. 어떤 분이시죠? 네. 이따가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아시아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장표가 좀 많아가지고 후딱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베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베패스 같은 경우는 셉 스토리지가 총 이렇게 3가지 타입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제 블록 스토리지, 그리고 하나가 이제 나스 같은 이제 쉐어드 스토리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래서 셉은 이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FS 같은 경우는 이제 포식스를 이제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리미테이션이 있긴 한데 지원하고 있고, 커널 마운트나 퓨즈 마운트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셉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테크 프리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엘 버전부터 이제 정식 버전 들어갔어요. 벌써 이제 2년 전이죠. 약간의 이제 기능적인 제약사항으로 이제 정식 버전 들어가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루미노스 버전이 나오면서 좀 괜찮은 기능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플 NDS라든가 디렉토리 프레그멘테이션, 서브큐리 피닝,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이 이제 마닐라인데요. 마닐라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쉐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마닐라를 도입한 이유가 마닐라 직접적으로 뭔가 해주지는 않는데, 얘가 여기 보면은 백엔드로 이제 셉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해서 멀티 테넌시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거 지원할 때 이제 마닐라만한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마닐라를 도입하게 됐고요.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됐어요. 주노 버전부터 이제 인큐베이팅 돼서 그 이후에 이제 킬러, 이제 리버티 오면서 이제 안정화됐습니다. 거의 이게 오늘 이렇게 네뎁 쪽에서 많이 발표했는데, 리딩을 거의 네뎁 쪽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 보면 이게 마닐라 아키텍처거든요. 근데 여느 오픈스택 프로젝트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DB가 있고 MQ가 있고, 앞단에서 이제 API가 이걸 받아줘서 스케줄링 통해 가지고 마닐라 쉐어에서 셉이랑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닐라 쉐어가 이제 오픈스택의 신더의 이제 신더 볼륨 그쪽이랑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볼륨을 생성한다던가 셋 같은 경우는 이제 키닝 기반으로 이제 관리가 되죠. 셋 액세스 관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ACA 기능을 넣는다던가 커터 지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컨시어스 그룹 같은 거를 지원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생성해가지고 스냅샷을 다 이렇게 찍곤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으로 연관된 볼륨 같은 경우 동일한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컨시스턴스 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에다가 이제 스냅샷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장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돌아갔을 때도 이제 그 컨시스턴시가 보장되는, 쉐어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하나의 그 어떤 쉐어를 다른 쪽 백엔드, 다른 존에 있는 백엔드에다 카피하는 이런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스토어인데요. 블루스토어가 이제 루미너스부터 이제 데이터 디폴트 스토어로 변경이 됐어요. 이 파일 스토어가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변경을 했겠죠. 파일 스토어 같은 경우는 둘의 차이를 보시면은 여기 XFS가 보이잖아요. 이게 파이썬 레이어를까지 이제 올라와서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느려요. 이 느린 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SSD나 이제 NVMe 이용해가지고 저널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널에 먼저 라이트를 하고 나중에 이제 플러시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라이트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블루스토어 같은 경우는 로우 디바이스에 직접 라이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성능적인 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렇게 처리를 안 해도 되고요. 레벨 DB가 이제 라스 DB로 바뀝니다. 이 오맥 같은 이제 키밸류성의 어떤 메타데이터를 레벨 DB에 넣었었는데 이게 점차 이제 크기가 커지다 보면은 컴팩션을 진행하는데 컴팩션이 점점 늘어져요. 늘어지다가 이제 그 데이터 I/O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얘 같은 경우 컴팩션이랑 이제 그 일반 처리가 이제 싱글 스레드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RCDB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멀티 스레드 방식으로 일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레즈 코드인데 이 디폴트가 이제 리플리케이션이에요. 뭐 예를 들어 3카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기가를 카피하면 이거를 복제를 2번 떠요. 그래서 1기가를 라이트 하더라도 얘는 3기가가 이제 쓰이는 거죠. 200% 오버헤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레즈 코드 같은 경우는 얘를 뭐 K와 M 뭐 이렇게 데이터 청크로 이걸 쪼개가지고 얘에 대한 인코딩을 해서 페리티 값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페리티 값 자체가 50% 오버헤드라고 하거든요. 1기가 라이트 하면 얘는 1.5기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기가 대 1.5기가 두 배 차이가 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정성은 똑같습니다. 얘는 2개까지 삭제가 되더라도 뭐에 남아있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하고요. 얘도 이 2개까지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가지고서 디코딩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안정성은 비슷한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저장 공간이 2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레이저 코드가 예전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예전에는 바로는 못 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앞단에다가 캐시 스티어링이라는 걸 넣었어요. 앞단에서 캐시를 받아주고서 뒷단에다가 이레이저 코드를 이용해서 쓰는, 그래서 뭐 보통 이 캐시 스티어 이용해서 뭐 핫, 웜, 핫, 콜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나눠가지고 라이트를 했었는데요. 루미노스부터 요 allow EC overwrite partial light 기능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RBD나 셀FS도 ECF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얘가 블루스토어밖에 지원 안 돼요. 그래서 파일스토어, 저희도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운영 체계가 다 파일스토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도 이제 블루스토어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게 파일스토어 제공했으면 아마 오늘 제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 오맵이라는 거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키밸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리플리케이티드 풀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풀이 2개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이 이레이저 코드를 사용하시려면은 프로파일이라는 거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파일 안에 보면 아까 그 K와 M 뭐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디폴트가 청크를 4개로 쪼개고, 그리고 안정성은 코딩 청크는 2개로 가죠. 4+2가 디폴트고요.
플로잉과 이제 테크닉 같은 게 있는데 얘도 이제 그 인코딩, 디코딩 하는 기술들이 오픈 소스에 있는 거를 갖다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제일 이게 디폴트예요. 그리고 IS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직접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인코딩, 디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제일의 요게 이제 초거든요. 인코딩 타임이 1초가 걸리면은 ISA 같은 경우 0.5초가 걸려요. IS가 한 2배가 더 빠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IS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게 ISA가 그 장비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어요. 이게 인텔에서 이제 그 오픈소스로 한 거기 때문에 인텔 프로세서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그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과연 그 모든 데이터들을 다 리플리케이션에다 그 저장을 해야 될까? 모든 데이터가 다 그렇게 빠른 성능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성능과 적당한 비용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엄청나게 그 IO 인텐시브한 애들 같은 경우는 리플리케이션에 동작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좀 그 블록 사이즈가 큰 스루프 인텐시브한 애들은 충분히 이레이저 코드에서 동작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델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기가바이트당 비용이에요.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이 3카피인 거고요. 여기 녹색이 이레이저 코드입니다. 기가바이트당 비용이 반 정도로 줄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기가 대 1.5기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모든 그 어떤 성능이 다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블록 사이즈가 4메가, 이제 블록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오히려 맨 밑에 있는 게 이래 그 리플리케이션이거든요. 라이트 성능이 오히려 이레이저 코드 쪽이 더 빠릅니다. 물론 이제 리드 쪽은 리플리케이션이 좀 더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적당한 어떤 비용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오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레이저 코드도 충분히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닐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마닐라 같은 경우는 그 드라이버가 이 마닐라 쪽 코드에 있고 실제 구현체는 셉 쪽 코드에 들어가 있어요. 셉 쪽에 이제 커밋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찾아보시려면 이제 셉 쪽 코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신더 볼륨의 타입을 만들듯이 마닐라는 타입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SSD 타입, 뭐 HDD 타입 이런 타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타입 생성하신 다음에 백엔드 지정하고 백엔드 관련된 이제 설정을 하면 돼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 신더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타입을 만든 다음에 여기는 이제 쉐어라고 이름 부르더라고요. 볼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볼륨인데 볼륨을 만들 때 이제 타입 지정하고 이름 지정하고 셉FS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사이즈를 넣으면 돼요. 근데 얘네가 이런 크리에이트를 딱 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셀에 직접 마운트를 해요. 이 루트에 대해서 마운트를 직접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디렉토리를 만들어요. 이런 구조. 아까 보면 이 프리픽스라는 거가 디폴트가 이제 볼륨즈거든요. 볼륨즈 밑에 이 컨시스턴스 그룹 아이디 특정 컨시스턴스에 속해 있으면은 그 그룹 아이디가 들어가고요. 그룹이 없으면 이제 노그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쉐어에 대한 인스턴스 아이디. 그럼 이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구조가 만들어져요. 볼륨 하나 생성하면.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모니터에 대한 IP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나스랑 비슷해요. 나스 사용해 보시면 아마 이거랑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접속을 무조건 아무나 시키면 안 되고 이렇게 access allow라는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키링을 만들게 돼요. 클라이언트 점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유저 네임을 주면 그 해당 유저 네임에 대한 키링을 만듭니다. 시크릿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그 만든 그 디렉토리에 대한 리드라이트 권한을 주고 여기 보면 네임스페이스라고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키링이 이 풀에 대해서 네임스페이스가 없다라고 하면 이 풀 전체에 대해서 그 접근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풀 자체는 모든 애들이 다 쉐어하는 풀이에요. 권한을 줄 수 없으니 이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권한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이 볼륨을 만들 때 여기 보면은 그 레이아웃, 디렉토리 레이아웃에다가 그 풀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이걸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디렉토리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주는 거죠. 마운트는 어떻게 하느냐? 마운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마운트 명령에다 타입을 셉이라고 줍니다. 그리고 아까 요 패스 있잖아요. 패스를 그대로 주고, 그런 다음에 어디에 마운트 할지, 마운트 할 때 그 아까 키딩에 만든 그 네임 뭔지, 그리고 시크릿이 뭔지 이렇게 적어주면 바로 마운트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까 저희 셋퓨즈도 지원하고 커널 마운트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셋퓨즈 같은 경우는 셋퓨즈로 마운트를 진행하게 되면요, 셋퓨즈라는 프로세스가 떠요. 그래서 실제 해당 디렉토리 마운트한 포인트에다가 라이트를 하더라도 결국엔 퓨즈 타고서 셋퓨즈 프로세스까지 도달하고 얘가 대신 이제 통신하게 됩니다. 느릴 수밖에 없죠. 이제 요 하나의 모든 데이터가 몰리기 때문에. 물론 마운트 포인트 하나당 셋퓨즈 프로세스 하나씩 생성돼요. 하지만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 커널 마운트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우리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빠릅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얘는 쿼터를 지원해요. 얘는 아직 쿼터 지원 안 돼요. 이 쿼터 같은 경우는 셋퓨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0기가짜리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 100기가가 토탈 사이즈 100기가 보여요. 이 사람은 100기가만 쓰는 거죠. 근데 커널 마운트 같은 경우는 쿼터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그 스토리지의 전체 용량이 표시가 돼요. 큰일나겠죠, 이렇게 되면. 전체 용량이 표시돼가지고 아직 쿼터가 지원 안 되는데, 지금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4.17에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속도인데요. 요거 제가 이제 제 거 테스트 환경에서 돌려본 거예요. 파일을 한 1000개를 만졌을 때와 큰 파일 만들었을 때 리눅스 코드를 이제 압축해제했을 때 파일을 풀었을 때 속도인데요. 파일 생성했을 때는 얘는 17초고 얘는 4초예요. 그래서 한 4배 정도 차이. 파일 생성할 때는 56초 대 23초. 커널이 훨씬 빠르죠. 파일 풀 때도 147초 대 32초. 커널이 확실히 빠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셉에서도 마닐라에서도 멀티 백엔드를 지원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SSD, 뭐 HDD 여러 가지 풀을 등록해서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약사항이 있는 게 요 클러스터가 달라져야 돼요. 셉 클러스터가.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다양한 풀, 여러 개의 풀을 등록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야지 셉 하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원되지 않아가지고 아까 보면 빨간색으로 그 볼륨 풀픽스라고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를 컨피그에 정의를 하도록 하게 한 다음에 얘를 예전 같은 경우는 볼륨즈라는 디렉토리 하위에 모든 백엔드 풀들이 다 달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은 디렉토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한 다음에 여기 디렉토리 레이아웃에다가 풀을 정의합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요 하위에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요 하위에 모든 생성되는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최초 한 번만 정의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 상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배포할 때 한 번만 정의하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콜라를 통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콜라에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고, 이 관련된 건 저희가 이제 커밋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빅션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마닐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중화, 삼중화 하기 때문에 노드를 여러 개 가져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노드를 여러 개 가져갈 때 예를 들어서 뭐 동시에 이제 2개의 볼륨을 생성시킨다라고 하면은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갈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볼륨만 생성이 됩니다. 에빅션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마지막의 커넥션은 이전의 커넥션들을 다 끊어버려요. 그렇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논 리스트릭션을 보면은 여기에도 셉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거에 의해서 에비팅 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백엔드별, 노드별 많은 유니크한 아이디를 저희가 생성해서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셉FS 오스 아이디라고 해서 어드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디를 넣었고요. 요것도 저희가 컨트리뷰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 서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셉FS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RBD나 뭐 RBD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메타데이터 서버가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 메타데이터 서버 같은 경우는 직접 여기에 이제 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메타데이터를 뭐 저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는 단지 인덱싱 서비스만 하는 거고, 관련된 메타데이터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또 셀에 또 저장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파일 생성할게라고 관련 오퍼레이션 보내면 이 메타데이터는 실제는 여기 또 이제 OSD 쪽에 아까 얘기한 그 메타데이터 풀 안에 이제 저장이 되게끔 됩니다. 단지 얘는 그 관련돼서 인덱싱을 해주는 거와 플러스 캐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한 거에 대해서 계속 요청한다라고 하면 캐싱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메모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메모리를 좀 많이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중화 관련돼서 플로팅 스탠바이라는 게 있는데요. MDS가 얘가 담당하고 있는 디렉토리들과 얘가 담당하고 있는 디렉토리들이 달라요. 액티브가 만약에 두 개다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MDS가 내려간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액티브니까 얘 거를 다 가져와가지고 서비스를 하겠지. 서비스 안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접속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런 플로팅 스탠바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스탠바이는 MDS 노드를 하나를 더 띄웁니다. 만약에 얘가 문제가 되면은 얘가 액티브가 바로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특정 랭크에 이제 특정 MDS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얘가 문제되면은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들어가고 MDS를 여러 개 가져가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근데 MDS 스탠바이 자체는 약간 그런 구조를 쓰게 되면 좀 느려요. 왜냐면은 얘네는 메모리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 메타데이터를 다 메모리에 올린 작업들이 좀 생각보다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리플레이를 진행을 하는 핫스탠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계속 요청하게 되면은 그 메타데이터를 얘는 핫스탠바이 노드는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계속 리플레이 합니다. 본인의 메모리에 올려놓습니다. 얘가 문제가 되더라도 바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구성이에요. 액티브 두 개와 핫스탠바이가 각각 이제 이루어져 있고, 혹여나 또 혹시 모를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스탠바이 하나는 여분으로 두는 이런 구성으로 지금 저희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컨피그를 이 스탠바이 리플레이 툴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던가, 이 MDS를 띄울 때 나는 누구의 스탠바이야 라고 해서 랭크를 지정해 주시면은 이제 스탠바이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멀티플 MDS인데요. 분명히 이제 하나 MDS만 띄운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버틀릭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MDS를 여러 개 띄워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부하 분산을 시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 무조건 MDS를 여러 개 띄운다고 해가지고 성능이 막 빨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이쪽에만 뭔가 계속 몰려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뭐 아무리 뭐 하더라도 전혀 빨라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의 어떤 효과를 얻으려면은 IO가 좀 많아요. 클라이언트도 많고 IO도 많고 디렉토리도 많고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지 이거에 대한 효과를, 멀티 MDS에 대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많은 멀티 MDS 애들이 더 많은 디렉토리를 어떻게 나눠가지고 서로가 관리할 노드를 지정하는지, 셋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믹 서브트리 파티셔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스태틱 서브트리 같은 경우는 너는 요거 써, 너는 요거, 어떤 디렉토리별로 이걸 하나씩 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관리하기 되게 힘든 상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만약에 얘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싱 기반으로 해가지고 MDS에 쫙 펼쳐놓게 되면은 균등하게 갈 수는 있으나 이제 로컬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파일이 몇 개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쪼개가지고 스플릿 시켜서 전체 MDS에 뿌리는, 아니면 특정 노드가 만약에 IO가 어느 정도 이상이다
하면 동일하게 이제 얘를 스플릿 시켜가지고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요 로드 밸런서라는 녀석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로드 밸런서가 총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고, 하나는 리퀘스트, 그리고 하나는 CPU 로드예요. 디폴트가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이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파일 개수가 10,000개, 뭐 라이트가 리드가 25,000 이상이면은 얘네들이 이제 쪼개가지고 전체에다가 뿌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계산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0.8, 0.2, 10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드코딩 돼 있거든요. 이게 성능에 이게 뭐 밸런싱이 잘 되느냐? 잘 안 돼요. 밸런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좀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드코딩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의 환경에 맞게끔 수정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멘틀이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메타데이터 로드 밸런서를 니네가 직접 니네 환경에 맞게끔 구현해라 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훅을 등록할 수 있고요. 이 코드 자체는 루아 코드로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거고, 뭐 when, where, how much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그 어떤 시스템 성격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브트리 피닝이라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결국 운영하다 보면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기능들인데요. 운영하다가 뭐 특정 노드는 얘는 뭐 정말 다른 애한테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지는 얘는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해가지고 가져가야 되거나 좀 빠른 성능을 요구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피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렉토리에다가 너의 MDS 전용 MDS는 여기야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서 사용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얘가 요 MDS로 호출하게 되고 요 MDS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도 이제 그 MDS를 그러면은 멀티로 가져가긴 하는데, 과연 어느 시점이 과연 증설 시점인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자체가 이 세이지가 예전에 이제 그 논문에서 발표한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를 동작시켰을 때는 초당 3,000 리퀘스트까지 MDS가 처리를 하더라. 그런데 이거를 120회까지 띄웠더니 개당 처리할 수 있는 게 1,000으로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하나가 2,000이었으면 두 개가 4,000이고 세 개가 6,000이고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고요. 이 증가하는 폭이 점차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증가는 하죠. 저희도 저희 환경에서 한번 돌려봤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막 줄진 않았어요. 하나 했을 때 3,000 정도 나왔었고, 두 개 했을 때 6,000에서 7,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3개 정도 가니까 이제 증가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었고, 그래서 저희는 대략 한 2,000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MDS 하나당 2,000 정도가 처리가 되니 그거를 이제 관련돼서 모니터링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증산 시점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어렵죠? 재미없죠? 네,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이제 운영한 기간이나 특별한 이슈나 그런 안정성 면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지. 네네. 저희가 테스트 환경에다가 올 초부터 이제 저희의 백업이라든가 이제 서비스 되지 않은 그런 약간 덜 중요한 애들을 이미 다 넣고서 지금 돌려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6개월 넘도록 한 번도 아직 이 관련돼서 장애나 이슈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고, 요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드루이드의 백엔드
예, 그 딥스토리지 영역으로 이걸 또 쓰고 있는데 아직도 그쪽에서도 뭐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미 그 프리뷰를 뗐고 예, 프로덕션 레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용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질문 또 네. 퓨즈 퓨즈 버전하고 네네네. 성능차를 비교했던 걸 보면 아, 네네네. 두 번째 테스트 내용 중에 그 다음 네. 두 번째 1MB짜리 파일을 썼을 때 네네. 보면은 마지막에 그 차를 앞으로 푸는 경우 같은 경우는 유열에서 카메라에 네네.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성능자가 없긴 한데 네, 맞아요.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또한 내려가기 때문에 네네. 그 아무리 퓨즈 따라 붙이더라도 네. 거기 충분하다면 또 내고 쓸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 저 차이가 네네. 퓨즈 셀프 퓨즈 같은 경우는 뭔가 기획할 때 네. 시 같은 걸 플래그가 꺼져 있거나 그럴 거랑 성능 차이가 물론 이제 그 어떤 이 데이터 자체는 제 개인 환경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긴 한데 저희가 이제 요거뿐만 아니라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서버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요 관련돼서도 큰 사이즈, 요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데이터들을 넣었을 때도 분명히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뭐 FIO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도 거의 2배 이상, 3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리눅스 서버가 기가비 내는 그런 게 있나 네네. 네네. 그 대역폭을 다 씁니다. 다 써가지고 네트워크 대역에 막혀서 더 이상, 그러니까 스토리지 자체는 이미 더 받아줄 수 있긴 한데 네트워크 그 대역폭이 저희가 편집까지 테스트했는데 거기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알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퓨즈 버전을 썼을 네. 때는 그 이하로 네, 그렇죠.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좀 하나 질문 드려도 돼요? 혹시 세븐패스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앞으로 혹시 사용해보고 사용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네, 따로 연락 네. 네, 연합체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